네, 이번에는 긴급계엄 선포 전후에 우리 방송정책, 언론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과방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모시고 언론정책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예, 그리고 처음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도 이 탄핵 가결 선포 이후에 그 여의도 국회대로 앞으로 제가 이름을 스트레이키즈 응원봉을 스키즈 응원봉을 사가지고 직접 들고 나가셨다고. 응원봉을 직접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지금 도착을 안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를 응원봉 민주주의다 이렇게들 다들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스키즈 응원봉을 사갖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조회수가 524만 횟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팬들이 많고 좀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봉이 그 나침봉이에요. 나침판이 그려져 있어요. 나침판.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딱 맞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원봉을 선택한 게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뭔가 뭘 인도해준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마침 그 봉이 있고 그 아이돌 그룹을 제가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래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524만 조회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의원님도 놀라셨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본회의 끝나고 좀 정리하고 저녁 때 이제 여기 집회 현장 여의도 항상 나갔어요. 그 봉을 들고 그냥 그 중간에 시민들 속에 가운데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했는데 그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저는 이번에 그 정말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이번에 저는 광장의 세대 교체가 됐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님 10대. 10대.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중심이 돼서 광장의 세대 교체가 됐고 저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탄핵의 주역이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고 이게 저는 우리 정치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는 정치인들은 그냥 대리인일 뿐이지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탄핵도 결국은 국민들이 해냈고 맞습니다. 정치인은 그 국민들이 보호해줬잖아요. 이번에 그 아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장의 세대 교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게 가장 값진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거부권을 거부하라 그 시민행동 집회를 그 5주차까지 나갔었는데 이거 좀 약간 7080이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 너무 없다. 왜 이렇게 젊은 층이 안 나올까? 이제 그런 고민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10대, 20대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맞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K 민주주의, K 데모크라시가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팝, K-무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과거에 2016년 박근혜 촛불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보다 더 진화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둘이에요. 딸 둘이 20대인데 저희 딸들도 항상 제가 이제 정치를 해도 아빠. 젊은 친구들, 제 친구들 정치에 관심 없어요. 뭐 그런 이슈들 관심 없어요. 왜 맨날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이제 첫 탄핵 부결된 날, 부결도 아니고 하여튼 탄핵이 안 된 날, 그 딸들이 여기 왔어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를 이렇게 이끄는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엔 탄핵 꼭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젊은 세대들은 분명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 과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탄핵 부결되는 그 국회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5명의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판단을 하고 이쪽을 압박을 하든지 해서 분명히 탄핵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난 요번 토요일은 더 많이 모이고 더 힘이 왕성했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그래서 제가 세대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을 준 게 가장 큰 전 성과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스키즈 응원봉이 도착했어요. 아, 예. 야,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나침판이거든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나침판이네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이거 돌아가요. 저기 예. 그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예, 나침판 이게 클로즈업 제가 스키즈. 트위터에 올렸는데 예. 오늘까지 524만 조에. 그러니까 저희 내용도 없이 그냥 이 봉만 하나 딱 봉만 올렸어요. 딱 의원님이 딱 봉 들고 계신 거. 아니야, 이 봉만. 봉만. 네, 네. 박스하고. 저희가 이 봉만 좀 올려가지고 저희도 네. 한 527만. 네, 취재 편의점도 한 500만 정도.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와. 대세가 몇 가지. 근데 이게 야, 이게 얼마예요, 의원님? 이게 한 5만 원, 5, 아, 6만 원. 5, 6만 원 정도 이게 한다고. 단점이 뭐냐면 예. 이게 그 콘서트 가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2-3시간 정도 하면 그냥 다 끝나구나. 닳아요. 예, 그래서 예. 매일 배터리 갈아야 갈아야 돼. 나 의원님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흔드셨던 겁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윤석열 탄핵 막 전 이런 집회 갈 때 예. 앞에 안 앉고 그냥 예. 중간에 젊은 예, 분들인데 예. 그냥 앉아갖고 예. 이렇게 하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혼자 앉아서 저 봉을 들고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는 것 이은기 같아요.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예.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젊은 분들이 너무나 생각도 깊고 예. 예절도 바르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갔는데 청소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국회 그러니까요. 끝나고 예. 저기 의원회관 갔다가 나갔더니 거의 해산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정말 티글 하나 없이 청소를 해놨는데 감동했어요. 그 2016년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 쓰레기 봉투 자기들이 사가지고 다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쵸. 예, 청소 노동자들께서 뭐 수고스럽지 않게 그리고 엄마들은 전경 버스에 붙은 스티커까지 다 떼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힘든데 이거 붙인 거 떼려면 그 군인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들이 다 붙어가지고 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시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으니 이 무거운 형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져야 할지 좀 앞으로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의원님 모신 것은 사실은 언론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선포됐지만 지금 나오는 뉴스 보도를 종합해 보면 꽤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던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게 바이든 날리면 MBC 사태 때부터 시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추미애 의원께서 네. 방첩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든 게 작년 7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작년 8월부터 KBS, MBC 장악 시도가 있었어요. 8월부터. 8월에 MBC, KBS는 남영진 이사장이 교체되고 3개월 후에 박민 낙하산 사장,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가 내려왔고 MBC도 8월에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권태선 이사장이 그렇죠. 그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문건 만들고부터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언론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이동관 자기 실세였던 맞습니다. 이동관 포함해서 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들을 도구로 쓰면서 몇 개월씩 도구로 쓰면서 뭐 어느 위원장은 KBS 이사 장악하고 이사의 장악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1년의 그 흐름이 그 비상계엄 이번 내란과 다 맞물려 있고 언론의 중요성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언론을 장악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과정이 이번까지 하고 저는 이번에 천만다행인 게 만약에 MBC가 장악을 당했으면 저는 이번 계엄은 성공을 하고 내란도 성공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근데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자기가 장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틀어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취임 초기부터 언론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국민의 저항이라든가 구성원들 당사자들의 뭐 MBC 당사자들의 저항이라든가 또 국회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10군데를 장악하려고 했었고 국회 선관위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하나가 MBC였다라는 게 이제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이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담화 내용을 보면 뭐 망상병자 같잖아요. 네. 그리고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과방위 상임위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극우 유튜브처럼 되길 바라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확인을 했어요. 다 몇 차례 담화를 보고 저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MBC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장악의 대상이고 장악을 못하면 저기는 없애버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계엄 3시간 전에 조지욱 경찰청장한테 그 페이퍼를 줬는데 거기 10곳의 장악 대상 중에 MBC가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MBC가 너무 싫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이번 사태가 나서 그 79년 11.26 비상계엄 때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MBC 분들하고도 이제 연락을 해서 취재를 했더니 그 당시에도 MBC 군이 장악을 하고 서울시청에 이제 보안사에서 언론 검열단이 있어서 거기에 큐시트를 다 가져가서 일일이 검열을 받고 보도 지침을 받아와서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잖아요. 그렇죠. 계엄을 주도하고 계획을 세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MBC를 그렇게 장악해서 과거처럼 보도 과거에 지침, 검열 그 방첩사가 보안사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고 MBC는 적어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가를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왕정국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출근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아무데서나 술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멋대로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MBC 장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여러 대한 언론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보 유통이 빠르게 되고 결국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오고 이러면서 내란을 막은 것이지 맞습니다. 뭐 자기가 소수의 인원을 투입해서 뭐 질서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말이죠. YTN 김백 사장은 YTN 내부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팩트체크 보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또 YTN 노조에서도 성명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그 계엄이 해제되고도 계엄 사령부 쪽에서 어딘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방통위에 계속 연락을 했어요.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연락권 파견을 해달라. 연락권 1시에 계엄이 해제됐지만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 4시 반인가 완전히 해제가 됐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은 해제할 생각이 없이 여기저기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필요한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세력 그리고 언론 이렇게 갖고 이게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를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의 해제 그 요청 해제 결의를 이제 따른 거지.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았으면 국회도 무시하고 밀어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을 그냥 뒷받침해 줬고 그리고 언론도 완전히 장악당했으면 그냥 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곽중근 사령관 얘기처럼 뭐 전선을 끊으랴 뭐 어떻게 들어가랴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그거 안 된다. 지금 시민들이 있고 언론인들이 있다. 여기서 하면은 유혈 사태 나서 안 된다. 이런 현장 지휘관들 어쨌든 민주주의 훈련이 되어 있는 젊은 세대 20대 30대 젊은 군인들 그리고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 10대 20대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무서운데 장갑차를 올해 20살 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지금 홍대에서 술 먹다가 쫓아왔다면서 아니 저는 제가 빨리 집에 가라고 12월 3일 날 전 집이 인천인데 밖에 이제 약속이 있어 갔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그게 나왔어요. 제 집에 들어가 보고 나서 이게 맞나 그러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속보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저도 이제 여기 막혀갖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문에 있는데 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뒤에 시민들이 국회의원 누군데 왜 못 들어가게 하면서 뒤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저를 밀어줬어요. 그 힘으로 이렇게 밀려서 들어왔어요. 예. 네. 아 원이 월담은 안 하고 밀려서 그냥 저는 밀려서 일찍 오셨구나. 제가 담을 넘으려고 그러다가 정문을 한번 가보자. 막아서 일단 막혔는데 시민들이 국회의원 걸 알고 이용기 국회의원인데 너네 왜 안 들어보냐 계속 항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김봉식 청장이 자기가 30분 열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원님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그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밀려서 그러니까 경찰이 재지 못할 정도의 힘이었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정문을 통과해갖고 본관까지 꽤 거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멀어요. 그게 얼마나 멀고 다리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 막 침에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관 들어가서 좀 이제 있고 나니까 그때 뭐 좀 지나서 헬기 소리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줬고 그 보호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계엄을 해제시켰다는 게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동스럽고 저는 계엄 2시간 반 만에 해제를 시켰잖아요. 해제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내란의 수괴를 10하루 만에 탄핵시켰잖아요. 정말 이거는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대단한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이 소중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고도 여전히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 하고 있고 수사에 불응하고 말이죠.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온 국민이 이제 자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자, 의원님 지금 보면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는 정말 그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고 사실은 KBS의 지금 파우치밥 박장범 앵커가 제가 어제 KBS 분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취임하고 어떤지 그리고 계엄 당시 상황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KBS의 계엄 2시간 전에 뭐 연락이 갔다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군용 이제 그 SUV가 온 것도 있고 근데 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MBC는 장악을 못했으니까 여러 시도를 했고 KBS는 이미 상층부하고 내밀하게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거기 이제 장악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사인을 줬을 거다. 그럼 박장범 사장과 계엄군 간에 뭔가 그 시그널을 주고받은 흔적이 그 있습니까? 시기에는 교체기여갖고 약간 애매했을 거예요. 박민 사장 시기였거든 말기에. 근데 거의 식물 상태였으니까 오히려 보도국 간부들하고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게 보도국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도국장.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보도를 SNS, 그 유튜브 같은 데는 실시간으로 너무 잘해줬고 그 MBC나 뭐 JTBC도 실시간 아주 잘 방송을 해줬잖아요. 그 힘 때문에 KBS도 완전히 대놓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옹호할 수는 없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가 그렇게 뭐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었어요. KBS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또 KBS 얘기 좀 더 그 박장범 사장은 지금 납작 엎드려 갖고 박장범 신임 사장 엎드려 갖고 노조하고도 빨리 보자 그러고 그 되게 유화책을 쓰는 것 같아요. 유화책을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을 좀 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장만 되면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 와중에 자기가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판국에도 자기가 또 그렇지 않은 세탁을 해갖고 임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임기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와중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박장범 사장은 기자로서의 30년 기자로서의 능력도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고 데스크로서의 능력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경영자로서 경영 능력은 더더욱 검증된 바도 없고 그 경영 계획서에서도 보여준 바가 없고 그리고 그 많은 동료 기자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팀장하기도 버거운 사람이 사장 자리에 앉았잖아요. 저는 빨리 본인이 결단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은 본인이 훨씬 더 힘들고 큰 일에 휩싸일 수 있는데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장범 사장이 스스로 내려오는 게 훨씬 본인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KBS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엄 끝나니까 계엄이 해제되니까 그 라디오 앵커도 그만두고 뭐 이렇게 고성국 박사 뭐 이런 사람들 그만두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올해 안에 방송사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방송 정상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안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도 저희 이제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저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방송 3법 4법 발의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발의를 할 거예요. 발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민주당 안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 12월 30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12월 30일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목표는 연내 통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다양한 그러니까 먼저 방송법을 다시 발의했을 때는 21대 국회안을 거의 준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 어떤 변형을 가하거나 추가하면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많은 거를 고민해서 만들자 그래서 먼저 안보다 많이 다른 내용이나 또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갖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힘들고, 그러니까 12월에는 다양하게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연초 뭐 1월이나 2월 정도. 그리고 지금은 뭐 대통령이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양곡관리법 같은 거를 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니까요. 보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먼저보다는 그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이 방송법도 통과시키기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방송법은 어느 당이 유리할지 모르는 방송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방송법이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정권을 자기가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결단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맞는 거라면 가야 된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꼭 통과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언론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연을 하자면 지금 올라와 있는 방송법은 기존의 이사수보다 이사수를 확장해서 그 참여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가 사장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다수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를 확 늘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그러니까 저번에 21명까지 그렇습니다. 했는데 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3명 정도 13명. 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뭐 15명, 17명 다양해요. 그리고 추천 주체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넣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과잉입법이라는 얘기도 있어. 뭐 편성 규약, 편성.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KBS도 그렇고 편성 규약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편성 규약을 좀 강제성을 갖고 법에 아예 편성 규약에 문제. 그러니까 편성 규약에는 뭐 인면 동의제도 있고 다 있으니까 편성 규약도 넣고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촘촘하게 그리고 어디가 정권을 잡아도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어겼을 때 처벌 조항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하든가 말든가. 뭐 편성규약이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좀 강제성을 띄게 하려고 합니다. 강제성을 넣어서 만약에 이 규약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통과. 그렇습니다. 여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당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법 논의에 참여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여 안 해도 이번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지난번에도 방송법 통과시킬 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지 여당은 안을 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만 했지 국민의힘의 방송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그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의 오기까지 계속 탄핵하면서 사실상 이제 방송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싸운 것이 매우 주요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 추천이 안 되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전략적으로 버텨온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자아자찬 같은데 국회 과방위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MBC는 사실은 올해 8월이면 이사가 교체되고 사장이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무리수를 둬서 강하게 쳤는데 그거를 과방위에서 상당히 잘 막아내고 MBC도 잘 막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MBC가 무너졌으면 지금 MBC가 장악당해 갖고 KBS 정도 상황이면 JTBC도 힘을 못 냈고 다 위축돼 갖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은 그랬다면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MBC가 장악당해서. MBC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리고 KBS도 저희가 이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3일 했고 박장범 사장 후보도 3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저쪽도 상당히 위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능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확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당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도 아주 막 나가지 않고 약간의 그 위축감을 갖고 그게 지금의 박장범 사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 탄핵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 계엄하고 내란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첫날 와서 1시간 반 만에 KBS MBC 이사를 선임했잖아요. 맞아요. 김태규 지금 대행하고 둘이 2인 체제에서 그날 차에서 내릴 때 검은색 장화를 입고 왔어요. 가죽 장화. 맞아요. 그게 생각나요. 되게 더운 여름날이에요. 7월 31일 날. 그런데 그 그림이 무슨 점령군, 계엄군 같은 모습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맞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군 행세를 했네요. 아까 이제 그 계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한 달 후에 KBS, MBC 장악 시도가 있었는데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시기는 7월 30일이라고 봐요. 그날 MBC를 확실히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뭐 2인 체계가 뭐 국회의 탓인지 누구의 탓인지 그리고 7월 31일 날 그런 게 방송 장악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인지 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고 이런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그런 쟁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하고 내란까지 다 이렇게 언론 장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탄핵 인용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그 사유 외에 또 그 있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막 그런 행태들도 탄핵에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요. 이분이 계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것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흔들어 주시죠. 그 배터리가 금방 나간다고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의원님은 이제 스키즈 리로 그 트위터에서 X에서 인스타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 봉을 라이즈를 올렸는데 김병주 의원이 올리신 건 170만 조회가 나왔어요. 근데 제 거를 인용해서 올린 게 380만 조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키즈가 세다. 제가 올린 건 524만 조회. 524만 조회수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묻어가는 전략.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